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했다. 두 남자애가 내 치마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넌 내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모두한테 우리가 나쁜 놈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로스 형제가 인식할 시간도 없이 소연은 몸을 빠르게 돌렸다. 그녀의 다리가 완벽한 홀을 그리며 마이크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치마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즉시 풀렸다. 뭐야 이게. 제이슨이 아픈 손목을 문지르며 소리쳤다. 이건 큰일로 만들 거야. 내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모두에게 말할 거야. 소연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내 카메라가 모든 걸 찍었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태권도 구단 할머니의 손녀가 미국 불량배들에게 맞서게 될 줄을. 한국 여자의 치마를 올리려 했던 불량배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거야. 내가 태권도 검은띠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얼마나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뉴욕 브루클린의 차가운 가을비가 소연의 얼굴을 적셨다. 16번째 생일을 막 지난 그녀는 윈스턴 고등학교의 무거운 철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국에서 9,000km 떨어진 이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할머니, 잘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강인한 눈빛이 그리웠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할머니는 소연의 두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 김가의 딸, 내 손녀. 우리 집안 여자들은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 교문을 통과하자 낯선 소음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미국 10대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사물함 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 빠른 영어 대화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한국에서는 이게 예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약해 보일 뿐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미식 축구팀 점퍼를 입은 키 큰 금발 학생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갑자기 흥미롭다는 듯 좁아졌다. 야, 봐봐. 신입 아시안이 왔네. 어디서 왔어? 중국? 아니면 일본? 소연의 입이 바짝 말랐다. 그녀는 열심히 연습한 영어로 작게 대답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코리안. 소년이 그녀의 억양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코웃음 쳤다.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소연은 말없이 지나가려 했다. 그때 그 소년의 친구가 일부러 어깨로 그녀를 세게 밀쳤다. 소연의 책과 노트가 바닥에 흩어졌다. 무릎을 꿇고 책을 줍는 그녀를 향해 더 많은 조롱이 쏟아졌다. 봐, 공손한 아시안이 인사하네. 절이라도 하게 할까?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주워 담았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생각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일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호스트 패밀리인 콜린스 가족의 집에서 소연은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방문 틈으로 호스트 자매인 에밀리가 그녀를 힐끗 보며 지나갔다. 소연이 방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는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정말 이상한 애네. 에밀리가 멀어지며 중얼거렸다. 계속 저렇게 이상하게 굴면 학교에서 절대 친구 못 사귈 텐데. 그 말이 작은 바늘처럼 소연의 가슴을 찔렀다. 소연은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창밖으로 브루클린의 가을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그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서울의 병원 불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소연은 미국으로 떠나기 한 달 전, 병상에 누운 할머니의 단단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연아, 서둘러. 준비할 게 많아. 어머니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조금만요. 소연이 목이 메어 말했다. 할머니, 매일 연락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소연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에서 5세대의 여성이 이어온 강인함이 느껴졌다. 일제강점기를 버티고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 속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았던 손이었다. 소연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강철 같았다.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넌 김가의 딸이야. 우리 집안 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왔단다. 할머니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미국에서 그들은 너를 약하다고 생각할 거야. 조용하다고, 순하다고 착각할 거야.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 어머니, 제발요. 소연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연이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너는 단순히 태권도 기술만 배운 게 아니야. 우리 가문의 정신을 배웠다. 그 힘은 내 안에 있어. 필요할 때 그것을 기억해라.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이제 콜린스 가족의 낯선 침대에 누워. 그 약속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미국 학교 첫 주에 겪은 모든 상처가 적혀 있었다. 어떻게 부모님에게 학생들이 그녀를 스킨티나 차이니즈 돌이라고 부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그녀가 선생님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비웃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소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으로 낯선 별자리가 보였다. 서울의 밤하늘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곳에서는 별들마저 다른 언어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성적만 잘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복도에서는 매일 재팬걸, 홈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들리고 교실에서는 그녀의 억양을 흉내내는 비웃음이 따라다녔다. 어제는 체육 수업에서 발야구 팀을 정할 때 아무도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다. 체육 선생님이 누군가는 소연을 데려가야 해라고 말했을 때 그 수치심은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소연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할머니의 강한 눈매와 증조할머니의 높은 광대뼈, 그리고 어머니의 단단한 턱선을 물려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5세대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약하지 않아. 소연은 거울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김미자 할머니의 손녀야. 수십 년의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여성의 핏줄이야. 내일은 달라질까? 누군가 그녀의 작은 어깨에 5세대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 아시안 소녀로만 불리게 될까? 소연은 베개 밑에 일기장을 숨기고 이불을 덮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도 우리 가문의 긍지를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윈스턴 고등학교의 도서관은 소연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조용한 책장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놀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장 한적한 구석에 앉아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미국 역사책을 열정적으로 읽었다. 도착한 지 3주째 되던 날, 파커 선생님이 그녀를 발견했다. 역사 교사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의 역사적 저항이라는 무거운 책에 몰두해 있는 한국 학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새 학생이 읽기엔 꽤 무거운 책인데. 파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소연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 선생님, 신발 벗어서 죄송해요. 파커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었다. 괜찮아, 소연. 오히려 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소연의 노트를 흥미롭게 살펴봤다. 깔끔한 필기, 주요 사건들을 연결한 도표, 중요한 인용구에 그린 별표까지. 와, 정말 인상적이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역사의 진심이구나. 소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부 방식이 평범했지만 여기서는 마치 특이한 일처럼 여겨졌다.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파커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다. 인종차별과 문화적 이해에 관한 프로젝트야.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니? 소연은 망설였다. 참여한다는 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애써 피하려 했던 것이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파커 선생님이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다. 생각해보고 알려줘. 그날 오후, 첫날 그녀를 놀렸던 두 형제 제이슨과 마이크 로스가 도서관을 지나갔다. 책장 너머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야, 마이크.
저기 웃긴 아시아네가 또 신발 벗고 있어. 제이슨이 일부러 들리게 속삭였다. 진짜 이상하다니까. 마이크가 코웃음 쳤다. 무슨 절에서 온 줄 알아? 소연의 표정은 무심한 채로 남아있었지만 손에 쥔 책을 꽉 움켜쥐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다. 누가 너를 무시하더라도 절대 내 자신을 잊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결심한 듯 파커 선생님 교실로 향했다. 선생님, 그 다문화 프로젝트요. 참여하고 싶어요. 파커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확실해. 편한 길은 아닐 텐데.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네, 확실해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후 소연은 도서관에 혼자 남아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마치 할머니와 대화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10월 15일. 오늘 파커 선생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지. 참된 용기는 약한 모습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당당히 보여주는 거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들이 나를 다름으로만 보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들 눈에 내가 좀 더 사람으로 보일까? 소연은 잠시 멈추고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봤다. 한국의 가을과는 달랐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난 그냥 투명 인간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 근데 내 목소리를 찾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할머니, 제가 지금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붉은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창문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소연은 그 잎이 할머니의 답변처럼 느껴졌다. 콜린스 가족의 널찍한 교회 주택은 한국 집보다 훨씬 컸지만 왠지 더 답답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내려간 소연은 에밀리의 엄마 다이앤이 팬케이크 믹스를 휘젓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빠 그렉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한국에서라면 이맘때 할머니는 벌써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3가지 반찬을 준비했을 시간이었다. 소연은 문득 할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졌다. 그 친숙한 향 대신 이 달콤한 시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학교는 어때, 소연? 다이앤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관심을 보이려 노력하는 목소리였지만 진정한 이해는 없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소연은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제 복도에서 들은 잽스틱, 집에 가라는 외침이 여전히 메아리 쳤다. 그렉이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소연이 방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 소연은 시선을 접시에 고정한 채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대화가 잠재적 모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무 말도 않는 게 상처받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아시아 문화가 그렇지 뭐. 다이앤이 마치 소연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말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잖아. 우리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소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모든 아시아인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지도 모르는 걸까. 식사 후 소연은 자연스럽게 접시를 모아 싱크대로 가져갔다. 다이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소연, 식기세척기가 있잖아. 한국에서는 식사 후에 할머니 설거지 돕는 게 당연했어요. 소연이 설명했다. 익숙한 집안일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이 낯선 세계에서 익숙한 것이 너무 적었다. 다이앤은 살짝 우월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는 달라. 그냥 평범한 미국 10대처럼 지내면 어때? 평범한 미국 10대.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마치 그녀의 문화와 습관이 열등하거나 낙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소연은 방 안에서 조용히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한국에서라면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여기서는 혼자 방 안에서 몰래 이 의식을 지켜야 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연은 깜짝 놀라 서둘러 제사상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렉이었다.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뭔가 특별 프로젝트에 관한 거던데.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문화 이해 프로젝트예요. 파커 선생님이 저한테 참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렉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은 거야. 좀 복잡한 주제 같은데 어떤 면에서요? 소연이 솔직히 궁금해서 물었다. 글쎄, 너는 이방인이잖아. 미국 내부 문제에 관여하는 건 좀
그가 말끝을 흐렸다. 소연은 갑자기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내 존재까지 지워버릴 거야. 인종차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렉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그렉은 그녀의 직설적인 대답에 살짝 놀란 듯했다. 그래, 물론 우린 그냥 내가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해서. 그가 나간 후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에게 전화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지금 한밤중일 거라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잠시 망설이다가 교복 블라우스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몰래카메라를 주문했다.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자꾸만 그녀를 따라다녔다. 난 절대 그들이 원하는 평범한 미국 10대가 될 수 없어. 소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강해질 수는 있어. 소연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다. 로스 형제와 그 친구들의 적대적인 눈길뿐만 아니라 호기심 어린 시선, 무관심한 시선, 간혹 동정 섞인 시선까지 매 걸음마다 마치 동물원 전시동물처럼 느껴졌다. 체육 수업은 매일 견뎌야 할 고문이었다. 특히 탈의실에서의 시간은 최악이었다. 미국 여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서로의 몸에 대해 농담하는 모습이 소연에겐 충격적이었다. 야, 한국 여자애는 샤워도 안 해. 어느 날 체육 시간 후 동급생 브리타니가 소연이 탈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으려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다. 난 한국인이야. 소연이 작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내 뿌리를 부정하지 마라. 뭐가 달라? 어차피 다 똑같잖아. 브리타니가 쏘아붙였다. 다른 여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발야구 팀을 나누기 시작했다. 항상 그랬듯이 소연은 마지막에 선택됐다. 소연은 우리 팀에 제이슨 로스가 마지못해 말했다. 근데 뒤에 가만히 있어. 방해만 하지 마. 소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게임이 시작되자 그녀는 주의 깊게 공의 움직임과 다른 학생들의 패턴을 관찰했다. 오랜 태권도 훈련이 그녀의 반사신경을 예리하게 만들었다. 주변 학생들이 하나씩 아웃되는 동안 소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을 교묘히 피했다. 팀의 제이슨과 소연만 남았을 때야. 그가 마침내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다. 넌 아직도 게임에 있어. 어떻게? 그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공이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피하고는 공중에서 그것을 잡았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던진 공은 상대편 선수 하나를 아웃시켰다. 제이슨은 잠시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 그는 공에 맞아 경기에서 탈락했다. 소연이 혼자 남았다. 3명의 상대 선수들이 그녀를 노려봤다. 언제나 투명인간 취급받던 아시안 소녀가 갑자기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된 것이다. 첫 번째 공이 날아왔다. 소연은 물속을 움직이는 듯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피했다. 할머니의 태권도 훈련이 그녀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도 단단한 손으로 잡아냈다. 체육관에는 놀라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지막 상대를 정확한 던지기로 아웃시켰을 때 소연의 팀에서 갑작스러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끈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파커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체육 시간에 너를 봤어. 선생님이 말했다. 인상적인 반사신경이더라. 소연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드러낸 걸까?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런 종류의 운은 없어. 파커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훈련받은 움직임처럼 보이던데? 소연은 침묵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었다. 비밀 간직해도 괜찮아. 소연, 우리 모두 자신만의 비밀이 있으니까.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소연은 며칠 후면 도착할 작은 카메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규율과 절제를 그토록 강조하셨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전사는 적절한 때까지는 자신의 힘을 감추는 법을 안다. 소연은 자신의 실력을 더 드러내지 않아도 됐으면 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인종 차별과 문화적 이해에 관한 발표회 당일 학교 강당은 거의 만석이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프레젠테이션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느낌이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괜찮아.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건 안 돼. 파커 선생님이 마이크에 대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국제적 관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소연 양을 환영해 주세요. 소연이 무대에 오르자 호기심 가득한 침묵이 강당을 채웠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자세는 완벽했다. 수년간의 훈련 결과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생각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방인으로서 저는 이것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정확하게 넘어갔다. 혐오 범죄에 관한 통계, 역사적 사건들, 아시아계, 미국인 활동가들의 인용문까지. 그녀의 리서치는 완벽했고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며 말했다. 이곳에 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17번이나 중국인이라고 불렸습니다. 9번이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억양을 흉내내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불편함이 청중을 스쳐 지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바닥을 쳐다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민망한 시선을 교환했다. 소연은 자신의 발표가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는 눈을 내리고 걸으면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약함이나 열등함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 비슷한 가치, 서로 다른 이해. 강당 뒤쪽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이슨과 마이크 로스가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과장된 인사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몇몇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네요. 소연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고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잠시 동안 소연과 제이슨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국에 온 이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불편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처음에는 망설임으로 시작되다가 점차 커졌다. 몇몇 교사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일부 학생들도 따라 일어섰다. 로스 형제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파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훌륭했어, 소연.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로스 형제가 출구 근처에서 다른 축구팀 선수들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조심하렴. 파커 선생님이 진지하게 경고했다. 내가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어놨어. 사람들은 그런 도전을 좋아하지 않거든. 집으로 가는 길에 소연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약간 달라진 듯했다. 마치 할머니에게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키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다. 그 생각이 그녀를 두렵게 하는 동시에 묘하게 설레게 했다. 소연의 인종차별에 관한 발표는 학교 분위기를 바꿔놓았지만 반드시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시작한 반면 로스 형제와 그들의 친구들은 괴롭힘을 더욱 심화시켰다. 발표 다음 주 월요일, 소연은 자신의 사물함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단어가 스프레이로 낙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젖은 휴지로 글자를 지웠다. 잉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흐릿한 흔적이 남았다. 무시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화요일에는 점심시간에 가방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콜라에 흠뻑 젖은 채로 발견됐다. 소연은 교과서와 노트를 구하기 위해 눈물을 참으며 더러운 쓰레기를 헤쳐야 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쓰레기통에서 음식 찾고 있냐고 놀렸다. 그날 밤 소연은 휴대폰으로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가 읽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됐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제가 강해질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수요일에 작은 카메라가 도착했다. 소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블라우스 앞주머니에 은밀하게 부착했다. 각도를 테스트해서 정면 상호작용을 잘 촬영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건 그냥 대비책일 뿐이야. 그녀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같은 날 미술 수업으로 향하던 중 제이슨 로스가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악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봐, 발표자. 이제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로 고발할 거야? 소연은 지나가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마이크가 곧바로 뒤에 나타나 복도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제발 수업에 가야 해요.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발 수업에 가야 해요. 제이슨이 고음으로 흉내내며 조롱했다. 넌 내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모두한테 우리가 나쁜 놈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난 사실만 말했어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제이슨이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소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사실은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소연이 들고 있던 책들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런 실수였네. 내가 우리를 실수로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보이게 한 것처럼. 소연은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며 점점 커지는 분노를 누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카메라가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래, 숙여. 앉아서 인사해. 작은 게이샤. 마이크가 비웃었다. 난 한국인이야. 소연이 위험한 눈빛으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상관없어. 제이슨이 말했다. 우리한텐 다 똑같아. 그때 마이크가 소연의 스커트 가장자리를 잡아당겼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거 아냐. 그가 비웃으며 치마를 더 당겼다. 그 순간 소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오랜 세월의 훈련, 극도의 절제, 완벽한 자기 통제가 순간적인 본능적 반응으로 폭발했다. 로스 형제가 인식할 시간도 없이 소연은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다리가 완벽한 홀을 그리며 마이크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치마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즉시 풀렸다. 충격으로 비틀거리던 마이크를 향해 제이슨이 화가 나서 달려들었지만 그의 주먹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작은 손에 막혔다. 정확한 압력점을 누르는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소연은 그를 형제 옆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뭐야 이게. 제이슨이 아픈 손목을 문지르며 소리쳤다. 소연은 완벽하게 통제된 호흡으로 방어 자세를 유지했다. 전체 사건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다. 형제들은 어색하게 일어섰다. 고통과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넌 큰일 났어. 마이크가 속삭였다. 내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모두한테 말할 거니까. 소연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내 카메라가 모든 걸 찍었는데. 그녀는 블라우스의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다. 두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넌 그럴 수 없어. 제이슨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했어.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 나도. 다른 애들도. 형제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마치 그녀가 쫓아올까 두려워하는 듯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소연은 혼자 남겨졌다. 두려움이 아닌 억눌린 아드레날린으로 떨리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힘을 느꼈다. 김가의 딸로서 5세대에 걸친 강인한 여성들의 후손으로서 소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자리를 당당히 지킬 거야. 소연은 3개의 별도 파일을 만들었다. 하나는 윌슨 교장 선생님께, 다른 하나는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마지막 하나는 비공개 설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화면을 응시하며 소연은 깊은 호흡을 했다.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한국 소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쥘 것인가? 할머니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소연은 로스 형제에게 영상 링크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국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다. 어머니였다. 이 시간에 서울에서는 한밤중일 텐데 소연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붉고 부은 눈, 말이 필요 없었다. 소연은 즉시 알았다. 언제요?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물었다. 어젯밤, 어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잠든 중에 떠나셨어. 고통 없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할머니, 그녀의 힘의 원천, 그녀의 영감. 소연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동안 떠나셨다. 작별 인사도 없이, 마지막 포옹도 없이. 마지막 말씀은 내 얘기였단다. 어머니가 계속했다. 내가 멀리 있어도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어. 통화를 끊은 후 소연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굳건한 빛이 있었다. 방금 보낸 이메일을 생각했다. 할머니, 그녀는 속삭였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죠. 내일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창문 밖으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소연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할머니의 영혼이 그 별 속에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순간 소연은 갑자기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이 새벽의 냉기처럼 그녀를 감쌌다. 힘내. 그녀는 속삭였다. 할머니를 위해서. 학교에 들어서자 복도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전에는 그녀를 피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충격, 심지어 존중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다녔다. 교무실 비서가 입구에서 그녀를 가로막았다. 김소연 학생, 윌슨 교장 선생님께서 즉시 보자고 하셨어요. 윌슨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에는 이미 제이슨과 마이크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명백히 동요된 상태였다. 그들의 부모, 엄격한 표정의 중년 부부도 화난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소연 양, 함께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팽팽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의가 아닙니다. 제이슨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끼어들었다. 이 일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상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연이 놀라운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내면의 격동을 숨기며 그녀는 대화 테이블에 똑바로 앉았다. 허가 받지 않은 녹화입니다. 로스 씨가 반박했다. 사생활 침해죠. 문이 열리고 파커 선생님이 법률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뉴욕주는 일방적 동의 녹음법에 해당합니다. 그가 차분히 알렸다. 그리고 사건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므로 법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학생을 성적으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영상이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제이슨과 마이크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자신의 부모를 마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저 외국인이라서 오해한 장난일 뿐입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해명하려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논쟁을 중단시켰다. 인기 학생 중 하나인 레이첼 헌터가 망설이며 들어왔다. 증언하러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공원에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들이 먼저 소연을 도발했고 마이크가 그녀의 치마를 들어올리려 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윌슨 교장은 안경을 조정하며 상황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다.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이슨과 마이크는 2주간 정학이에요. 공식 사과와 봉사활동도 해야 할 겁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소연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학교 뒤편에 커다란 단풍나무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색깔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한복의 색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레이첼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내가 한 일은 용기 있었어. 레이첼이 말했다. 내가 전에 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미안해.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불필요한 말 없이 사과를 받아들였다. 두 소녀는 복도를 나란히 걸으며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침묵이 흘렀다. 그날 소연은 상실과 승리의 무게를 동시에 어깨에 느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저녁에 소연은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할머니의 영혼에게 기도했다. 할머니,
오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참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침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연은 처음으로 이 이국적인 도시에서 평화를 느꼈다. 마치 별들도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로스 형제의 정학 소식은 학교에 빠르게 퍼졌다. 소연은 이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종류의 시선을 느꼈다. 두려움, 존경,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여러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했던 그 동작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조던이라는 종종 괴롭힘을 당하는 조용한 1학년이 물었다. 소연은 소녀를 바라보며 내적 갈등을 느꼈다. 태권도 기술은 신성한 것이었다. 그녀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였고 미국인들을 위한 쇼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다른 소녀들을 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볼게.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무술이 아니야. 이건 마음가짐이자 삶의 방식이야. 집에서 콜린스 가족과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소연. 저녁 식사 중에 다이앤이 불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건 폭력이 아니었어요. 소연이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기 방어였죠. 넌 좋은 집안의 두 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켰어. 그렉이 개입했다. 이 일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소연은 호스트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의 문화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아낸 모든 굴욕감이 그녀의 정신의 작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나쁜 짓을 참고 넘어가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들이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제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할 때 침묵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계속할 허락을 주는 것이라고. 다이앤과 그렉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들은 소연에게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았다. 자신의 방의 고요함 속에서 소연은 즉석으로 만든 작은 재단을 정리했다. 할머니의 사진, 콜린스 가족의 정원에서 꺾은 하얀 꽃, 작은 쌀그릇, 그녀의 환경에 맞게 조정된 단순화된 애도 의식의 요소들이었다. 향을 피우면서 그녀는 조용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상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례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능함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거리에 대해서도. 조용히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었어요.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명상을 중단시켰다. 반쯤 열린 문에 불편해 보이는 다이앤이 서 있었다. 파커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학교에서 당신의 할머니를 위한 추모식을 조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소연은 예상치 못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의 상실과 할머니를 적절히 기리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앤은 즉석으로 만든 작은 재단, 고요한 얼굴의 노인 여성 사진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구나. 그녀가 새로운 이해의 빛을 담아 말했다. 그분은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단지 태권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소연이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화였다. 그날 밤 소연은 창가에 앉아 서울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장례식은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고 목이 메었다. 아름다웠어. 어머니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떠나셨어.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기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 어떻게 그걸 아셨죠? 소연이 궁금해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소연이가 마침내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였단다. 너를 항상 믿으셨어. 통화를 끊은 후 소연은 처음으로 완전한 의무감이 아닌 선택으로 작은 운동 루틴을 시작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태권도 품새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그녀는 슬픔이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락했다. 동작을 마치며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결코 그녀가 숨길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그녀가 빛나기를 원하셨다. 윈스턴 고등학교의 작은 강당은 우아한 단수나무로 장식되었다. 흰색과 파란색 천, 한국 전통 상장의 색상이 벽에 걸려 있었다. 부모님이 디지털로 보내준 할머니 사진들이 여러 인생 단계에서 작지만 힘이 넘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연은 참석자 수에 놀랐다. 교사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녀가 거의 알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도 있었다. 레이첼이 작은 하얀 꽃다발을 들고 가장 먼저 도착했다. 강당에 들어서면서 소연은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 호기심 많은 눈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었다. 짧은 시간에 그녀는 투명인간에서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변모했다. 파커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했다. 이 의식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존중의 표시로 설명했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를 떠난 소연 양의 할머니인 김미자 여사의 삶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소연은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흰색 한복을 입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연설문을 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모두를 감동시킨 평온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에는 사람이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당 전체에 들릴 만큼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할머니는 8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12년 동안 그녀는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가치 있는지 선택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태권도 훈련을 조용한 규율로 지도하신 것, 서울의 겨울밤에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들.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세요. 소연이 목이 메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저를 통해 그녀의 일부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끝내자 깊고 존경스러운 침묵이 강당을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레이첼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따랐고 결국 전체 강당이 기립하여 박수쳤다.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경을 표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의식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조의를 표했다. 소연은 할머니가 가르쳐 준 품위로 각자를 맞이했고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그녀와 미국 학생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다리를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이앤 콜린스가 강당 뒤에서 조용히 의식을 지켜본 후 눈물을 삼키며 다가온 것이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성이 고백했다. 당신의 격식이 냉담함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의 의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것이 모두 존경과 명예에 관한 것임을 알겠어요. 소연은 그 인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할 말이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학교 정원에서 레이첼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두 소녀는 작은 벚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이라 꽃은 없었지만 나무의 고요한 존재가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도 비밀이 있어. 레이첼이 긴 침묵 끝에 망설이며 말했다. 이 모든 해 동안 다른 애들을 따돌린 건 사실 나도 괴롭힘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톱으로 팔에 있는 상처를 긁었다. 왜 지금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야?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나에게 보여줬어. 잔인함 없이도 강할 수 있다는 걸. 내 방어막은 항상 공격이었어.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먼저 상처를 줬던 거야. 레이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내 할머니 추모식에서 내가 슬픔 속에서도 얼마나 위험 있게 행동하는지 봤어. 그건 아름다웠어. 소연은 레이첼의 손을 살짝 잡았다. 문화적 장벽, 괴롭힘의 역사, 그리고 수천 마일의 거리를 넘어 그들은 이해의 순간을 찾았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고.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항상 혼자였어. 인기 있는 척하면서도 항상 혼자였어. 이제는 아니야. 소연이 대답했다. 돌아가는 길의 하늘은 뉴욕의 부드러운 비로 어두워졌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그 회색빛을 우울하게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듯이 모든 장소에는 그곳만의 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일기에 상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다리에 대해 썼다. 어떻게 할머니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연결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할머니,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속삭였다. 저는 여전히 당신이 그립지만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옳다고 느꼈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저를 통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할머니가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추모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학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복도의 괴롭힘 반대 포스터가 등장했고 문화 다양성 클럽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때 보이지 않던 소연은 이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작은 체육관은 소연이 마지못해 가르치기로 동의한 자기 방어 수업을 위해 예약되었다. 처음에는 레이첼을 포함한 5명의 소녀들로 시작했던 것이 빠르게 15명으로 늘어났다. 소연은 단순한 신체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원칙들도 가르쳤다. 태권도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자신감에 관한 거예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콜린스 가족도 변화했다. 그렉은 소연이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위해 그녀의 방에 작은 책장을 설치해 주었다. 다이애는 금요일마다 한국 요리를 시도했는데 결과는 다양했지만 노력은 진심이었다. 도서관에서 소연은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수학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영어는 이제 상당히 더 유창해졌지만 여전히 그녀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한국 억양을 간직하고 있었다. 내 억양 멋있어. 학습 세션 중에 한 1학년이 말했다. 책 달라. 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소연이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다. 어느 날 방과 후 파커 선생님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열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소연, 내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NYU에서 여름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어. 내 논문과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나 봐. 소연은 편지를 읽었다. 문화간 연구에 초점을 맞춘 대학 사전 프로그램, 부분 장학금 제공. 이것은 미국에서의 그녀의 체류를 연장한다는 의미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파커 선생님은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알아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있어 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밤 서울에 있는 부모님과의 화상 통화에서 소연은 자신의 딜레마를 설명했다. 정말 대단한 기회구나. 아버지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연아, 결정은 내가 해야 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집에서 필요로 하시나요? 그녀가 망설였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것을 정리해 놓으셨어.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하셨지. 문제는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할머니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 소연은 눈을 감고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한국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렴. 결정은 갑작스러운 번개가 아닌 점진적인 일출처럼 찾아왔다. 그녀는 남을 것이다. 자부심이나 원한 때문이 아니라 다리가 되기 위해서 다른 한국 학생들이 그녀보다 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할머니는 제가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녀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하늘이 이제 단순히 회색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캔버스로 보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덧붙였다. 제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의 정신이 제가 있는 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텅 빈 콜린스 가족의 집에서 소연은 태권도 띠를 꺼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졌다. 이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5세대의 힘의 상징이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머니, 그녀는 속삭였다. 학년 마지막 날, 윌슨 교장 선생님은 소연에게 종업식에서 국제학생 대표로 연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교환학생에게 거의 부여되지 않는 영광이었다. 소연이 단상에 오르기 전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 한복 위에 미국식 스니커즈를 신은 모습, 그녀의 여정을 상징하는 혼합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몇 달 전에는 없었던 깊이가 있었다. 할머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강당으로 들어서자 열렬한 박수가 그녀를 맞이했다. 관중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격려했다. 첫 줄에 앉은 콜린스 부부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레이첼도 내면의 악마와 싸우며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파커 선생님은 첫날부터 그녀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절제된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가득 찬 강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에 그녀를 피하던 얼굴들이 이제 인정하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단지 아시아인 학생으로만 여겼던 교사들이 이제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 주변의 환경과 그녀 자신을 깨달았다. 윈스턴에 처음 왔을 때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것이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빠르게 여기서는 그것이 약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관중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또한 존경이 굴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친절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전통들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여전히 그녀가 자랑스럽게 지닌 억양으로 표시되었지만 제 할머니는 가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인간성을 볼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 너머에 아주 비슷한 꿈, 두려움,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심지어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방해하지 않았다. 오래 저는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오래 저는 편견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또한 오래 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어설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추고 할머니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다. 다음 여름 저는 뉴욕 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 나라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이 나라에 더 오래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미국인들과 소수의 국제학생들 모두에게 향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 중에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정확한 동작으로 소연은 전통적인 한국식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올려 두세 개의 장점을 섞었다. 전체 강당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일부 학생들, 레이첼을 포함해 어색하게 한국식 인사를 따라하려고 했다. 무대를 내려오면서 소연은 옆에 익숙한 존재를 느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을 알았다. 한때 눈을 내리깔던 수줍은 소녀가 이제 단단한 발걸음으로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녀 안에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강화하는 두 문화가 함께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한때 죄책감과 갈등이 있던 곳에 이제는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한국인이 되는 것과 미국에 적응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었고 자신만의 길을 창조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통달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싸울 때와 다리를 놓을 때를 아는 지혜에 진정한 힘이 있었다. 마치 진정한 조용한 전사처럼 그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긴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항상 원하셨던 것이었다. 저 해냈어요. 할머니. 그녀는 저녁 하늘에 속삭였다. 이제 이해해요. 진정한 힘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고 그것은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3개월 후 윈스턴 고등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여름 동안 소연은 NYU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문화 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그녀가 쓴 에세이는 대학 신문에도 실렸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로 돌아온 소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어는 더욱 유창해졌지만 특유의 한국 억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였고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안녕, 소연. 레이첼이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여름 동안 두 소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레이첼은 소연의 조언으로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자해 흉터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레이첼, 어떻게 지냈어?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진짜 잘 지냈어. 내가 시작한 서포트 그룹에 대해 말했었잖아. 이번 학기엔 정식 동아리로 승인됐어. 와, 그거 정말 대단한데. 축하해. 두 소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제이슨 로스였다. 여름 방학 동안 그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고 전에 있던 오만한 표정은 없었다. 안녕, 소연.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소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작년의 소연이었다면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그래, 물론이지. 레이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이슨을 쳐다보았지만 소연이 괜찮다는 표시를 하자 두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다. 들었어. 내가 이번 학기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맡게 됐다고 제이슨이 말했다. 작년에 내가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 넌 신고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소연은 제이슨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진심으로 보였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 그녀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무엇을 하느냐야. 제이슨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여름 내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도와줄 수 있을까? 소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변화는 가능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가장 단단한 돌도 지속적인 물방울에 의해 모양이 바뀐다고. 물론이지. 내일 방과 후 첫 모임이야. 와서 들어봐. 제이슨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고마워. 소연, 정말로. 그가 떠난 후 소연은 잠시 복도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다. 가을은 다시 돌아왔고 나무들은 또 한 번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변화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때로는 아름다웠다. 수업 종이 울렸다. 소연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며 작은 사진을 보았다. 할머니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할머니, 오늘도 저는 다리가 될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할머니처럼요. 교실로 걸어가면서 소연은 자신이 더 이상 외국인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곳에 속했다. 모든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경험, 그녀의 목소리는 중요했다. 이제 소연은 그 목소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손녀로서, 5세대의 강인한 한국 여성들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젊은 여성으로서 한국 여자의 치마를 올리려 했던 불량배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거야. 내가 태권도 검은띠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얼마나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